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전공교육의 방향 및 융복합 사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조병환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조병환 교수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과학기술부 2002년 국가지정연구실 4차 산업혁명 컨설팅 최고위 원장에서 약 1,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셨고요. 한양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 전략연구실 2015년 간염병 메르스 방역 대응 총괄 기획 연구,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해양수산부 사물 인터넷 항만 중기청 교량 플랫폼 개발 총괄 책임도 역임하시는 등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특강이라든지 많이 하시고요. 학부와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조병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교수님 왔다 갔다 하시면은 여기 쫓아다니실 거고요. 나머지 캠퍼스.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오케이.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여기 경동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한양공대 토목공학과 조병환 교수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요, 여러분들 그 설립자이신 이 전재욱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신다고 여러분들 좀 위로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좀 특강을 부탁하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한양대학교도 그렇지만 경동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시대가 변하는데 뭔가 좀 문제점이 많아요. 그게 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전공 교육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은 전공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2부에서 이 정말 저 여기 오늘 처음 와봤지만은 이 벽지 대학이지만은 이게 과연 10년 후, 20년 후 존폐가 어떻게 될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그걸 떠나서 학생 수가 문제가 없을까? 앞으로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재정, 수익 증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2시간 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셨다시피 소개한 대로 건설환경공학과고요. 쭉 해서 했고요. 저는 이제 이번 12월이 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정년합니다. 저도 이제 만 66세 돼가지고 올해 정년하는데 정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걸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토목공학과 교수 계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학 가르치잖아요. 제가 물론 가르칩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철근 콘크리트 바뀌어 있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건설 환경공학. 저희 건설환경공학과 학생들은요, 지금 블록체인도 배우고요, 메타버스도 배우고요, 전혀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란 얘기죠. 자, 이런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대학이 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부실대학에 대해서 정부에서 회상 못하면 폐교한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연배가 많으신 분들,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세대, 저는 대학교로 치면은 7호학번입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그 당시에 신생아 수가 100만 명대였었어요. 예비고사 보고할 때 7, 80만이 예비고사 시험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생아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25만 명, 26만 명. 근데 앞으로 4, 5년 후에는 아마 20만 명이 위태할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대학교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 거냐? 여러분께서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뭐 폐교 저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있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미네르바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론은 여기서 학교 주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경동대학이 자랑하는 취업사관학교. 제가 봐도 여러분 과가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취업 될 만한 과, 뭐 저쪽에 뭐 치기공학과 기타 등등 취업이 잘 될 만한 거 잘 선택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취업사관학교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제가 봐선 아니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게 주안점이 되는 겁니다. 학교 주체가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갖고 이제 세상이 대학이 변하고 있거든요. 대학이 변하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대충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죠, 또. 자, 명문대 출신도 취업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그 서울에서도 젊은 애들 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직종 하게 되면은 택배더라고요. 배달하는 기사들. 자기 시간 있을 때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다니면서 걔들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면은 한 10% 정도는 월급이 600에서 700대인데요. 600에서 700 받으면 괜찮죠. 그럼 뭐 요즘 보셨다시피 뭐 목수로 하겠다, 천장 도배하겠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전공이나 제 전공이나 과거에 하던 그걸 가르치면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좌우지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 경영대 스쿨의 학장이시죠. 닐 포스트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The end of education. 하버드 대학에서 지도도 유명한 대학이면서 교육이 종말이 온다. 자, 두 번째. 이런 구글의 그 유명한 수석 과학자예요. 토마스 프라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전통대학은 사라질 것이다. 제가 봐도 사라집니다. 이게 몇 년 후냐, 단지 요거만 남았어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요거만 남은 거지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트레이닝, 모든 훈련과 교육은 여러분이 아는 IT 쪽에서 하는 마인드 업로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이 곧 이렇게. 요건 20년 후에 요거 예측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죠. 이 양자 역학적으로 뇌과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모든 의식, 뭐 종교적인 영성, 이게 뇌 속에서는 디지털 정보더라고요. 디지털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가지고 그건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그게 몸속의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뉴런 속에 축삭돌개에서 놀랍게 디지털로 바뀌어요.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요, 뇌 속에 해마라는 곳에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그 해마에다가 정보를 저장시키고 빼내오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교육이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교육을 다 USB에서 뇌로 전달이 되는 기술이 20년 정도, 제가 더 지금 20년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자, 이런 시대가 됐다. 자, 지금 뭐 PBL 방식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이거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바로 한양
경동대학교 우리 공과대학도 가장 신경 쓰는 건 교과 과목이 아니라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어떤 사업, 어떤 교수님이 하는 어떤 연구, 그게 프로젝트 베이스 돼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하거나 학생들이 그걸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교육 방식 변화죠. 근데 그런데 방식이 사이버와 피지컬, 대면과 비대면 이게 합쳐지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왔고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입학식, 졸업식, 뭐 회의 이런 것만 하는데 교육에 들어오죠 이제 교육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가 단점도 있지만은 우리 비대면 수업을 앞당겨준 그런 장점도 지금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메타버스 CPS라는 그 시스템으로 교육이 바뀌죠. 그러니까 현장과 실제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에 있는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합쳐지는 그와 같은 형태가 CPS,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면서 메타버스 스쿨 형태로 다 바뀔 겁니다.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대학, 여기 써 있죠. 하버드보다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나오죠. 하버드 대학이 뭐 아시다시피 입학률이 신입생 입학률 1대 5입니다. 1대 5인데요. 미네르바 대학은요. 1대 20이에요. 또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에콜 포리투라는 게 프랑스 대학이거든요. 얘들도 우리나라로 보면 전문학교 개념인데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뭐 소르본 대학이라든가 파리 대학을 지금 누르고 걔들 톱에 섰습니다. 근데 이 에콜 40이나 이 미네르바 대학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특히 기획처장님. 3부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없는 게 자, 교실, 캠퍼스가 없어요. 두 번째, 교수가 없어요. 세 번째, 교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경쟁률이 하버드보다 높고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고 싶어하고 하느냐 이거죠. 수요자가 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 교수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조직 자체가 퇴출이 되는 겁니다. 얘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이걸.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에서 캠퍼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그 미네르바 대학의 한 학년이 대한민국 서울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러 오다 캠퍼스가 없으니까 전 세계가 캠퍼스에 제대로 한국에 와서 자 어디 가서 공부했냐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두 번째 네이버 인공지능 랩에 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자, 지금 사회적으로 산업적 가장 필요한 데서 가장 핫한 기술을 배우는 데서 걔들이 하는 업무를 수업이 아닌 업무와 그걸 바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르바나 에콜 42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경동대학처럼 여기 캠퍼스가 여기 있고 원주에 있고 지금 캠퍼스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변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정말 좋은 학생이 여기 오고 싶어도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은 부모도 반대할 테고 학생도 반대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스쿨 시스템으로 바뀐다면은 그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에콜 40, 근데 이제 미네르바 대학도 그렇고요. 에콜 42도 한국에 다 생겨요. 한국에 생기고 있고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한샘 그 주거 인테리어 하는 주거 부엌 가구하는 한샘의 회장님께서 3천억을 투자해서 대학을 만드는데 미네르바 대학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하는데 경동대학교에서는 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신경 쓰는 대학은 싱귤레이리티 대학입니다. 이 싱귤레이리티 대학이 이건
학위를 안 줘야 뭐 학사다, 석사, 박사 안 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우주 비행사죠, 이소연. 이 친구가 서울대 카이스트 대학원 가라는 거를 안 가고 여기로 갔죠. 전 세계에서요, 등록금을 싸들고 돈에 상관없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이게 싱귤레이티 대학이에요. 자, 그럼 바로 이거예요. 하버드, MIT 과거예요. 경동 과거고요. 미래 여러분들이 싱귤레이티 대학처럼 미네르바처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대학의 주체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뭐 또 이제 구글에서 하는 마이크로 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글이 하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6개월 과정.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비전이 없는 친구들, 연봉이 작다던가 비전이 없으면요 때려치고 마이크로 칼리지 들어가요. 마이크로 칼리지 들어가면은 구글에서 취업을 100%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졸업생들 중에서 또는 한양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이 잘 안 된 애들이 취업이 잘 되는 왜 전문학교 2년제 대학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로 칼리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11월 11일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에서 광군제. 요 올해 얼마? 164조 7천억. 야, 하루 매출이 어떻게 164조가 돼요? 자, 이 원리가 뭐냐는 거죠. 자, 결국은 플랫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경동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플랫폼화 해가지고 얘들처럼 할 것이냐. 이 광군제에서 올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부엌에서 쓰는 그 반찬 담는 통 락앤락 있잖아요. 그 락앤락에서 광군제 팔아가지고 하루 팔았는데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자기들 1년 매출 늘렸어요. 103억 어치 팔았어요. 자, 103억 어치에 30% 수익률 누가 가져가요? 중국이 가져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경동대학교라는 이 광군제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콘텐츠를 어떻게 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다는 거 다 알아요. 사회가 이걸 사가야 되고 학생이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플랫폼화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다. 뭐 시간상 제가 그냥 너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자, 5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수업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을 다 강의하시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고,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이 올바로 알고 계신가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 학생들이 원하고 기업들이 원하는데 여러분이 올바로 가르쳐서 내보내느냐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가면은 인천공항 뭐 작년, 재작년에 가보신 분 다 가보셨을 테니까 거기 가면 이상한 깡통 로봇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아, 로봇 그거 돌아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인천공항이래요. 자, 그럼 경동대학에다가 그 서비스 로봇 같은 거 돌아다니면 이거 4차 산업혁명 경동대학이 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왔다. 인공지능이 좀 도입해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은 전혀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지능화라고 돼 있어요. 지능화의 뜻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마트는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매니지먼트라는 게 3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능화는 스마트가 아니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오토노머스예요. 무인 자율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작품입니다. 왜? 데이터 기반에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 운전자 없이 지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하게 되면 autonomous driving vehicle이죠. 지가 알아서. 그 autonomous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절대 스마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autonomous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간호, 스마트 병원 다 스마트지 autonomous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 똑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럼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실패를 하고 있느냐? 왜 3차 산업혁명에서 머물러 있고 4차 못 가느냐? 4차 산업혁명 성공 작품이 딱 세 가지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인자율 자동차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원조로서 그거는 성공했어요. 왜? 걔들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 30%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LG나 삼성한테 중소기업 도와줘라 해서 강제로 떠맡기고 있잖아요. 데이터도 없는 공장에서 무슨 스마트 팩토리예요.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센서 기반의 품질 관리라든가 물류 관리라든가 어떤 재해 관리를 다 자동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공했어요. 그래서 걔들은 생산성 향상을 36%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 36% 되니까 해외로 이전했던 벤츠라든가 BMW, 아우디 이런 공장들이 해외로 이동해도 다시 독일로 다 돌아갔죠.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무인자율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여러분 2017년 2월달 평창 올림픽 때 드론 1200대가 오륜기를 만들었죠. 여러분 드론은 사람 한 사람이 이 컨트롤러 가지고 조절을 하죠. 그런데 1200명이 드론을 조절해서 오륜기를 만들어요? 그거 못해요. 불가능하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사례입니다. 세 가지가. 다 오토노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전공에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시려면은 오토노머스 개념 가야 돼. 그럼 오토노머스 핵심은 뭐예요? 바로 센서입니다. 무인자율 자동차 왜 성공했어요? 센서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무인자율 자동차 센서 없이 성공하나요? 못해요. 우리나라 보세요. 스마트시티 전 세계 제일 잘하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근데 스마트시티 실패거든요. 왜? 센서 때문에. 도로, 철도, 교량, 하천, 환경 거기 무슨 센서가 들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4차 산업 스마트 건물, 4차 스마트 농업, 국방 뭐가 될까? 센서 기반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전공별로 다 틀리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시간상 이걸 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기술들이 초융합이 돼야 돼요. 사물 인터넷부터, 드론부터, 이런 것들이 다 좌우전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하다못해 경제, 프로토콜 경제부터, 기경제부터. 여러분, 지금 교수님들은 저는 이제 다행히 올해 은퇴를 하니까 행복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요, 우리 교수님들 실적평가 저희는 굉장히 무섭게 해요. 연봉, 호봉, 1년마다 호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저희 과 교수들의 평균 SCI 편수가요, 6.8편입니다. 세계 1위예요. 우리 젊은 교수, 저를 포함해서요, 승진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요 4개 대학의 같은 전공, 과에서도 전공마다 틀리잖아요. 같은 전공의 평균 논문의 120% 해야지 승진해요. 이런 지옥 같은 데를 저는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 올해 다행히 은퇴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저전 교수가 평생 직장이다. 그런 시대 이제 지나가거든요. 이게 프로토콜 경제, 기경제 개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 경제가 됐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프로토콜 경제를 올바로 아셔야 되거든요.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거든요. 근데 플랫폼 경제가 요즘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제일 죽쓰는 주가 뭐예요?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잘 나가다가 플랫폼의 대표하네요. 뭐 모빌리티부터 모든 거 다 카카오 플랫폼 다 했잖아요. 그러다 왜 걔들이 죽쓰는 거예요, 제가? 왜요? 바로 수익의 독점을 플랫폼 소유자가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수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참여자가 수익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승자 독식에서 플랫폼 오너만 하겠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플랫폼에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기술을 집어넣어서 참여자, 소비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게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학이라는 게 프로토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학생들이 자기가 기여를 했고 교수님들께서도 어떤 기여를 했다 하면은 학교 수익을 가져갈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미래 경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경제가 됐건 프로토콜 경제 이렇게 바뀌는 시대,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블록체인도 양자역학이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성공 사례 아까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율자동차 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이런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여러분 각 전공에서요. 대상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목표입니다. 이게 되느냐? 100% 됩니다. 100% 만들 자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센서입니다. 저는 센서 특허만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저는 다 되죠. 하다못해 바이오, 지금 감염병, 코로나 센서까지 제가 특허 가지고 있거든요. 저 조류독감, 그 센서 특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센서가 물속에서 안 되거든요. 전파 때문에, 그죠? 물속에서 되는 센서, 땅속에서 되는 센서, 가장 중요한 건 지능형 센서예요. 제 특허, 그러니까 저는 다 됩니다.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수님과 공유를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량인데 한양대학교 제 연구실 옆에 있거든요. 살아있는 교량, 지가 떠들어요. 센싱 해가지고 이 사물인터넷 센서가 들어가지고요. 자, 성수대교 무너질 때 성수대교 무너져가지고 32명은 생명을 떨어질 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니터링을 왜 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 없죠. 센서라는 거는 지가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선 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바로 위험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교량이. 신호등부터 빨리 빨간불 보게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해야죠. 성수대교 때 버스들이 계속 와서 그냥 떨어져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전광판에다가 또 스피커를 통해서 교량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토목권 주가 교수님도 계시면은, 자, 여러분의 대상을 또 여러분 모든 전공, 모든 제품을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있어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아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도로, 철도, 지하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 개념 모니터링만 하고 있잖아요. 다 연구까지 다 신청하시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인 자율 자동차는 들어오는데 도로 자체가 안 변하잖아요. 도로 시설이 안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변한다. 앞으로 프라임카, 하늘은 나는 자동차 뭐 한 2년 내로는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지금 김포, 인천 공항에서 서울, 잠실, 여의도에 오는 거 지금 이미 허가는 받았거든요. 걔들이 곧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함께 도시 인프라가 다 변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뭐 시간상 제가 넘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보셨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대한 특허를 이미 받았죠, 제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허를 한 70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4차 산업혁명 분야로만. 자, 그 이런 것도 지금 보셨다시피 혹시 유럽 가보신 분들은 걔들은 이 마스라고 하죠, 여기 마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개념에서 교통의 그 공공교통 시설하고,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라든가 세그웨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교통을 빠르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마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 다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특허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제 전공은 토목에서 구조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를 전 세계 누구도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뭐 무인자율 자동차에 대한. 근데 이제 이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고요. 센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세요. 통신망, 접속망, 센서망. 이걸 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센서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센서가 에너지를 액티브하게 할 거냐, 패시브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접속망에 따라서 국가 통신망이 어떻게 물릴까. 근데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와이파이를 공짜로 쓸 수 있을까? 또는 그 문자 같은 걸 공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통신망이 되면은 플랫폼, 프로토콜로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초융합, 초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사물인데 이거만 들어오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실패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과제 그냥 저는 뭐 국가 과제로 이런 거 조금 알다 보니까요. 뭐 농업부터 어업부터 국방부터 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특허가 70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개념이 아까 이제 결국 소비자가 만족해야 되고 생산자도 만족해야 되고 유통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 개념이 지금 우보를 보면 알아요. 우보를 보면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을 갔어요. 파키스탄 좀 이제 개발 국가죠. 저개발 국가죠. 택시 탈 걸 걱정했는데 야 우보를 이용하는가요? 진짜 너무나 편하게 교통 시대. 그래서 그 우버 운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도시에 우버 운전자가 몇 명 되니까 한 2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버라는 게 뭐냐? 긱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긱경제가 앞으로 긱경제로 들어가거든요. 긱경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직업이 있는데 자기의 여유 있는 시간과 자기의 노력,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어나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긱경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앞으로 교수도 프리랜서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실적이 없거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아마도 찾지를 않죠, 소비자가. 자, 그래서 이 경제가 변한다. 요 그림만 짧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지금 어려서 방앗간이 뭐 하는데요? 참기름, 들기름, 왜 설날 떡국 하는 방앗간이잖아요. 이거 방앗간이에요. 동대문, 서울 동대문 옆에 바로 있거든요. 방앗간인데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해놓고요. 그 들기름, 참기름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있는 2차 제품을 생산하고요. 카페랑 같이 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미국의 하버드 경영스쿨에서 여기 견학을 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합이 돼가지고 프로비스 개념으로 경제 기준이 바뀐 거를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심각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시대인데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죠. 그죠? 여러분 40%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죠? 산업이 저 공장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다 문 닫았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 얼마나 했냐? 6% 했습니다. 6% 단축된 건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40% 감축한다는 얘기는요. 전 산업이 고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라든가 정책 제안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아니고, 자, 이산화탄소 감축을 40% 했어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과연 지구온난화가 없어질까?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40% 감축해도 기상이변, 감염병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구온난화가 온실효과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거기에다가 첨단 과학과 산업이 들어간 새로운 해법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 지금부터 9년 후에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특히 학교, 이제 앞으로 우리 운영하실 기획처라든가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9년 후에는요, 정말 세상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좀 급변합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는 하나고요. 빙하가 사라진다고 과학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빙하가 사라진다. 빙하가 사라지면 빙하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이 변한다는 거죠. 물이라는 이 수자원이 변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오존층이 왜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오존층은요. 오존층 구멍이 난 거는 남극입니다. 남극이 오존층에 구멍이 나가지고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태양의 방사선으로 자외선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 오존층이 지금은 북극도 뚫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장 2030년도에는 세상이 급변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기상이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중국이었었거든요. 1000년 만에 홍수다. 1000년 만에 홍수로서 여러분 그 강우 강도가요. 1시간에 201mm 왔습니다. 1시간에. 중국만 저렇게 가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신도시 송도라든가 광교라든가 이런 데 201mm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곧 온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지구온난화를 과연 온실효과, 여러분 온실효과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육불황 보면은요, 지구 대기에서 온실가스가 몇 프로 있죠? 지구 대기에 70%는 질소, 그죠? 22%는 산소. 온실가스 그게 0.5%예요. 지구 대기 중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은 9%입니다. 메탄 4%예요. 온실가스 6개를 다 합쳐도 15%밖에 안 돼요.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요. 수증기입니다. 물이에요. 바로 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은 태초 46억 년 전에 빅뱅 이후 90억 년 지나가지고 원시지구에서도 물 때문에 이제 지구가 생겨나면서 지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온실효과 되게 심했었어요. 화석연료 자동차 하나도 없었어도
그 당시 온실효과 왜? 화산 폭발, 뭐 지진 이거로 인해서요. 그 당시 폭우는 그 당시 장마는 하루 이틀 2000mm, 200mm가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계속되는 온실효과였습니다. 자, 그런 온실효과가 왜 일어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효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온실효과 외에 그걸 가속시키는 제가 볼 때는 지구 내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 내부 온도가 몇 도예요? 코어, 핵, 6000도잖아요. 언제적 6000도, 만약 6000도가 변했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과학자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변했다면 지구 자기장이 변하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화성처럼 되잖아요. 달처럼 돼. 인간 못 살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화성처럼 못 사는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지금 여기 써 있네요. 지금 400만 년마다 역전된대요. 400만 년. 역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400만 년부터 지구.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보다 더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동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녹색혁명을 선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퀀텀 녹색혁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거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자, 저는 인공지능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원인을 갖다가 우주 천문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됐건 지구는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빅뱅이 일어나고서 38만 년 지나서 빛이 처음으로 창세기에 얘기하는 빛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원자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물질이 생기면서 거기서 지구가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났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나가지고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인공지능을 풀겠다.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경제성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어떤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정부 지원 없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중국, 일본,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건요. 요 옆에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 저 우주 태양광 발전이요. 27년 앞으로 5년 후, 6년 후쯤 돼요. 우주 태양광 발전은 아시다시피 거의 100% 효율이 나오죠. 저거는 우주 태양광 발전 시대로 곧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수소에너지 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구온난화를 기상이변에 대해서 올바른 선도기관이 필요한데 경동대학이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양자역학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탄소 경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탄소 경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플랫폼에 대한 특허고요. 자, 그 쓰레기 제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쓰레기 제로.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거 할 필요 없이 쓰레기 제로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세이브 하잖아요. 이거 쓰레기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화석연료들이 다 세이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경제라든가 프로토콜 경제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자, 물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감염병 말씀드린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좀 제목 보셨다시피 사물 인터넷 기반의 신종 감염병 예측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국가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자, 드론에 대한 특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블록체인 가지고 헬스케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게 ESG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산업 분야 ESG 지금 하잖아요. 근데 ESG를 주도하는 대학도 없고요. 주도하는 기관도 없어요. 왜? 경동대학이 저는 주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ESG가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공헌, 사회문제, 지배구조, 뭐 부정부패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전공에 불문하고 이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ESG를 국가적으로 끌고 가는 거를 이 경동대학에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선도할 수, 지금 ESG 관련돼서 서울대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주도하는 학교 기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ESG 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쓰겠다. 종이컵 안 쓰게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바로 ESG를 경동대학 차원에서 끌고 갈 수가 있다. 근데 ESG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자, 그래서 ESG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메타버스 참 말 많고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재밌죠, 이거. 여러분 뭐 메타버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전 영화 아바타 생각하시면 되죠. 영화 아바타 보면 참 재미있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 공간에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들어오죠. 지금 메타버스는 그 기술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아바타가 사회로 나오죠. 자, 그 시대 교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동대학이 지방대학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생이 확 줄어들고 대학 들어오는 학생들 방법론이 변했는데 이 하드웨어는 똑같이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위험해지죠. 자,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잘해요.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대표적인 제페토가 있죠. 제페토에 지금 가입자가 한 2억 5천만에서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2억 5천만 3억 되는 게 90%가 10대예요. 여기서 영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백만장자가 10대에 나와. 자, 이런 시대에 쟤들을 어떻게 교육으로 여러분께서 끌어들일 거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경동대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자, 그래서 뭐 SK에서 하는 이프렌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것들이 플랫폼, 오픈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요 용어를 치고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서 들어가셔가지고 아바타를 생성시켜서 바로 거기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수업하면서 학생들 숙제로 이걸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게 숙제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해봐요. 해보고서 그걸 가지고 자, 우리 전공 분야에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까를 교육을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재미있는 건 이 친구예요. 트라비스 스캇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합 가수죠, 미국에. 자, 이 힙합 가수 트라비스 스캇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 공연을 했는데 한 번 가상 콘서트를 했는데 1230만 명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메타 경동대학을 만들었는데 만약 전 세계에서 뭐 몇백만 명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학생을 꼭 여기 대한민국에서 오기 힘든 어려운 데 놓고 왜 안 온다고만 걱정하시면 안 되죠. 콘텐츠가 문제죠. 콘텐츠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바타가 변하거든요. 우리가 복제인간을 클론이라고 하죠. 앞으로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황우석 박사가 뭐 송아지라든가 돼지 복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윤리에서 인간은 복제하지 않기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복제했잖아요. 그래놓고 네이처지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나면요. 쟤들은 인간을 복제를 공장에서 해가지고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 전쟁에 개들 내보내요. 전쟁 4.0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의 아바타도 클론이라고 하죠. 그 아바타가 복제돼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영성을 그 아바타에 집어넣게 돼요. 그럼 뭐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죽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영혼은 디지털 정보예요. 그 디지털을 그대로 빼내가지고요. 메타버스의 아바타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몸은 죽어서 갔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징어 게임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연구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오징어 게임 2탄. 여러분들이 한번 콘텐츠를 생각해서 만들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얘보다 더 재미있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경동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이 컨텐츠를 어떻게 오징어 게임화해서 소비자가 관심 갖고 들어오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수업료 등록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들어와서 만족을 해야지 수업료 등록금이죠. 자, 3D 프린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자동차도 찍고 아파트 찍는 세상이잖아요. 자, 이런 3D 프린팅을 가지고 건축 쪽에서, 토목 쪽에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 교수님들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들에서 이 3D 프린팅 가르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경동대학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공과대학 쪽에서 힘을 합쳐서 3D 프린팅 그냥 해보세요. 지금 우리 건설회사들 현대건설, 삼성, 대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취업사관학교 해가지고 조금 로우 클래스 취업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이 클래스 가가지고 대한민국 산업계를 이끌 취업사관학교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런 기술이에요. 여러분 여기 토목건축공학과 하신다면 제가 이 특허 다 드릴게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에서 이거 못 가르쳐요. 기계도 없지만은 특허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셨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가서 이런 건물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찍으면요. 한 4일이면 이거 찍어내요. 이 건물 지으려면은 자, 거푸집을, 그죠? 거푸집 다 세운 다음에 철근 조립하고 내미고 나서 콘크리트 붓고 양생시키고 이 정도 건물이면 최소한도 2년 걸려요. 이 정도 건물을 2개월에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미래 건축 건설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리드하는 대학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왜? 경동대학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겠다니까? 제가 분명히 드린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은 그건 여러분 문제죠. 근데 이게 건축, 토목 기술만이 아니라 미래 제조라는 기술이 3D 프린팅으로 바뀐다는 걸 빨리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요거 실제 건물이거든요. 요것도 실제 건물이고, 이게 3D 프린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건물을 실제 찍어내는 거고요. 요거 실제 교량입니다. 실제 교량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철근 가지고 실제 하는 거를.
자,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이 경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토목공학과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보시면 스마트시티가 세종시도 하고 있고 다들 하고 있는데 다들 아까 말씀드린 3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다 컨설팅이 들어와요, 지금. 왜? 저는 실제로 하잖아요. 센서 기반에. 근데 이거를 경동대학이 아까 전공을 만들었다시피 정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토목하시는 교수님들, 경영과 합쳐가지고, 에너지와 합쳐가지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정말. 자, 여기 보셨다시피 사우디의 저 실세 황태자죠. 600조짜리 네옴 스마트시티 600조, 그리고 포리스트 시티 싱가포르이 저 밑에 있는 거, 저 250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결국 저한테 왔는데 니들 실패한다, 100% 실패한다. 왜? 3차 산업혁명으로 하고 있고 이미 250조 들인 포리스트 시티 이거 이미 다 됐어요. 이거 됐는데 250조 들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공짜로 이거 하나 줘요. 실패죠. 250조 들여놓고. 왜? 콘텐츠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그 스마트시티는요, 모든 전국 다 포함된 거예요. 뭐 헬스부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냥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도시 아까 재생 전공 참 잘 만드셨는데 제대로 하시면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원하시면 콘텐츠, 특허 다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록체인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의 슝안신구, 우리나라의 부천, 서울, 제주, 뭐 여러 도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시티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얘들이 하는 건 뭐냐. 유통, 페이먼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는 페이먼트 외에 다른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동대학이 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설명드리면 이거 가지고 1시간 걸리죠. 보셨다시피 자율. 아까 무인 자율 지능화 도시라고 했잖아요. 오토노머스 시티죠. 자, 그래서 이제 5차 산업혁명은 넘어가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그만 얘기하고 5차 산업혁명은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5차 산업혁명 하면 잘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해서 제가 사람의 지능을 초월한다. 이걸 5차 산업혁명이라고 바깥에서 잘못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고, 이게 그저께 신문에 IBM에서 양자 컴퓨팅 성공했다고 나왔죠? IBM에서 양자 컴퓨팅 큐빗 173 큐빗으로 양자 컴퓨팅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디지털 문명 속에 살고 있고, 그저께 모 대권 후보인 모 후보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5차 산업혁명은 큐비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0과 1의 바이트, 비트에서 큐빗으로 변하잖아요. 0과 1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정성이 들어가서요. 00, 11, 01, 10 이게 큐빗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했던 이 디지털 문명이 큐비탈 문명에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정신, 의식, 교육 모든 게 지식이 큐비탈 시대에서 다 컴퓨터처럼 왔다 갔다가 다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요. 인간이 아까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생, 디지털로. 근데 이 생체학적으로요. 지금 그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에서는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인간 수명 500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연도가
2030년도예요. 근데 거의 좀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 실패할 거 하고 있나요? 아니요. 쟤도 성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올해 우연찮게 여러분 세대에서 우주여행 하시는 사람 구경했잖아요. 저 우주여행, 그 돈 많은 사람 돈 얼마 있는지 아세요? 3일짜리 여행에 340억 냈거든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340억 껌값이죠. 제가 돈 많은 사람은 우주여행 했듯이 일단 2030년도에 돈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500세. 구글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2040년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원한다면은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은 아니죠. 빛이 다 밝혀져요.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종교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지, 양자역학을 설명드려야지 5차 산업혁명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나왔듯이 양자 컴퓨팅, 그걸 조금 공부하면요. 종교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아는 깨달음, 각성, 열반, 해탈, 영성,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방법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런 시대가 5차 산업혁명이 된다. 이 시대가 이제 이상하게 변해요. 양자 컴퓨팅이 되면서 별짓 다 할 겁니다, 앞으로. 별짓을 다 하고. 아니, 중국의 어떤 친구는요, 뭐, 섹스 로봇이죠? 섹스 로봇. 결혼을 안 하고 1억 가지고 이 섹스 로봇을 6대를 사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다른 로봇 가지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셨다. 지금 젊은이들 결혼 포기하잖아요. 아파트 포기하잖아. 제가 이제 골프 치러 갔더니 캐디가요. 캐디 봤는데 퇴근하는데 보니까 벤츠를 타고 가요. 뭐가요? 그 비싼 아파트 왜 사고 결혼 왜 해요? 나 자동차 더 즐긴다는 거죠. 지금 MZ 세대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변해서 걔들을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모든 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외계인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에어리아 51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UFO 자체를 뭐 미국에서 인정했잖아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UFO가 3번 떨어졌어요. 지구상에. 3번 떨어졌고요. 1947년 뉴멕시코에 그 UFO가 벼락 맞아서 떨어졌어요. 벼락 맞아 떨어졌어요. 그 안에 외계인이 3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외계인을 데려다가 에어리아 50이라는 공군 기지에서요. 외계인과 협업을 해서 별 이상한 거 많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국가 비밀이니까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과학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어요. 나 실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는 조금은 우리 믿어도 되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다. 자, 근데 양자역학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은, UFO 외계인의 가능성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대가 돼서 생명과학이 신에게 도전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교육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온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육 쪽에서도 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양자 창세기 쉽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고요. 요즘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교회하고 성당입니다. 이분들과 하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신앙 쪽으로는 모태신앙은 불교거든요. 근데 그 위에 부처님 위에 과학적으로 정말 있을 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믿을 수밖에.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이 저 토목공학과 구조 교수예요. 여러분들도 다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34년 동안 유튜브가 제 지도 교수예요. 유튜브 통해서 다 혼자 공부한 거예요. 뭐 서울대 아니라 카이스트 그 누구한테 저 앉아요.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도 되거든요. 왜? 학생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학생들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요. 이런 수업을 하니까. 근데 자잖아요. 학교가 이제 변해야 돼요. 학교가 이제 이건 한 거의 1000페이지 되는 건데 요약본 제가 몇 장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교육 이전 목적, 목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설립자님이 꼭 보신다고 저 약속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이해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이 이해할 단어는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근데 일단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 정신을 다 이해를 하죠.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은 죄송하지만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 지닌사랑, 갖춘사랑, 이루는사랑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고 MZ세대, 걔들이 원하는 그거를 조금은, 내용은 뭐, 자,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확립. 과연 여러분 각 과에서 4차 산업혁명 뭘 가르치고 있죠? 말뿐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바깥에서 여러분 그 삼성이건 현대건 LG건 이 친구들이 한양공대건 서울공대건 뭐 취업자 뽑아가려고 해도 4차 산업혁명 졸업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인재 한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만 4차 산업에 중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융합 뭐 그런 학부가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 융합이 뭔가 봤더니 초연결, 초융합, 초지는 그 융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중전공, 복수전공 개념에 그걸 융합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초융합하는 걸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처장님이 바로 그걸 기획하시. 여기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융합해서 방법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거냐. 여기 4대 전략 목표가 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가 지금 없어요. 어떻게가. 그러니까 어떻게를 뭐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봐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들어가 과를 봤더니 웬만한 과, 토목공학과도 있고요. 모든 과가 있고 융합학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융합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제가 아는 융합이 아니더란 얘기죠. 뭐 그거는 조금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원주 캠퍼스에서 뭐 취직 정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 과도 보면요. 다 앞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진료하고 스마트 앱 기반에 다 하실 테고 수술 로봇 들어올 테고 할 때 이 전공이 어떻게 변할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전공에서 다 병리 쪽에 의학 쪽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들어오고 산물 인터넷, 스마트폰 앱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이쪽과 하나도 없죠. 여러분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울대, 한양대 간호학과도 되게 세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안 가르쳐요. 저기서 한양대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이죠. 자, 이거를 4차 산업혁명 하는 거를 제 수업을 걔들은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경쟁력 있는 이런 친구들 만들려면은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만 4차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친 다음에 얘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돼요.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보였던 대로 교육이 변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데, 자, 우리가 창의 교육이 유태인 하브루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꼭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시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라든가 구글의 스마트 렌즈를 대기만 하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조립하시고 자동차 설계하신 분이 아마 웬만한 대학의 기계공학 교수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셜 티처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학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습은 거기 가서 하고 그분이 수고한 만큼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교육 형태가 이와 같이 변하는 거고요. 자, 뭐 읽어보시고요.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있고요.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세종시에서 스마트 교육한답시고, 칠판이 스마트 전자칠판 들어왔다고 스마트 교육은 아니죠. 인공지능 콘텐츠를 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교육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 앞으로 학교 형태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전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해서 실제 공간, 실무, 현장과 인터넷상에서 가상 공간이 합쳐지는 그런 사회학습 체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교육이 시간상 빼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 만약 여러분이 교육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 너 10년 후에 너 BTS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학생을 앉혀놓고 10년 후에 너 BTS 될 수 있다. 또는 너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의 과장이 될 수 있다. 10년 후에 될 수 있다. 100% 여러분 보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하면 당연히 BTS죠. 그죠? 자, 그럼 BTS나 K-pop 아이돌 성공하는 얘들을 보세요. 얘들이 대학 나왔나요? BTS 대학 나왔어요? 걔도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잖아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문제잖아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해가지고 5, 6년 동안 연습생 생활하면서 걔들의 재능에 따라서 합숙해서 그것만 가르쳤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그 분야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지. 자, 교육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건설환경공학과 한양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가르치고요.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뭐 저도 교수 생활 좀 오래 했지만은 진짜 학생들 마음에 안 들어요, 요새.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수님들 존경하는 게 조금은 있었었어요. 그죠? 요즘 제가 그게 원인이 강의평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의평가하면서 지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들이 갑인데 교수님은 무서워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학점. 학점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결정되잖아요. 저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특허 서류를 제출하게끔 만들어요. 시험을 안 보고 특허를 이제 수업에서 이 RFID, QR, NFC, 비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거 다 가르친 다음에요. 그 전공별로 아이디어를 발굴시켜서 특허 서류를 주고 그 서류를 작성시켜 얘들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중간고사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매 시간 지도를 하고 발표를 시켜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중간고사 되니까 특허 서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제 전공에서는 학생들이 다 특허내요. 기말고사는 스타트업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창업 계획서 해서 스타트업 하든지 경진대에 나가든지. 기말고사가 그거니까 안 하면은 성적이 이렇게 되니까 하죠. 그런데 무적자부 시키면 반발 나오고 강의평가에서 개판 나오죠. 제가 다 지도를 하잖아요. 지들이 안 되는 걸 다 지도했다가 다 알아요. 지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특허를 내요. 근데 다 하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한양공대 저희 과학생들한테 휴학해서라도 국비에서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코딩, 파이썬, 자바 6개월 동안 국비 무료 하잖아요. 차라리 너 그거 하고 와라.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토목공학과 학생들, 전 세계 토목공학과 학생 중에서 파이썬, 자바, 인공지능 코딩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경동대학교 학생이 했다고 해서 그게 퀄리티가 낮아지나요? 아니거든요. 경동대학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 인공지능 코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더란 얘기죠. 이랬더니 저희 학교 총장님하고 이사장님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제가 철릉 콘크리트 공학에 52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를 짜서 했어요. 4명, 5명.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야광 콘크리트 도로 안전성, 자기장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방식,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이게 특허 발명 제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2019년도네요. 제가 이거를 2017년부터 했거든요. 실제 이런 식으로 되더란 얘기죠. 논문도 써보고 그 어려운 상대성 이론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지진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가지고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 그거 암기 잘해가지고 컨닝 좀 해가지고 이거 잘해서 A+ 좀 뭐 할 거야. 너 A+ 받을래? 특허 낼래? 하면 학생들이 뭐 선택할 것 같아요? 특허 선택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과목을 가르치면서 경제금융학부 1학년 학생이네요. 스마트 베개, 사물인터넷 스마트 베개에 대해서 특허 낸 거고요. 이건 도시공학과 학생, 컴퓨터 학생, 경영학과 학생, 사이버대학원 학생,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뭐 사물인터넷 보험 뭐 이런 게 다 특허를 내는 게 가능하고요. 정말 재밌어요. 학생들을 발표를 시키고 거기서 지도하고 토론하고 하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교재에 다 있고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보다 더 발전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모르는 창의적인 것,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이해라는 과목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병동대학교에서도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수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경동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학생들이 오라면 안 올 것 같고요. 서울 곳곳에 미네르바 칼리지처럼 미네르바나 에콜 42 그 프랑스 그 대학은요. 그냥 시내에 이런 건물 룸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먹고 자고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예를 들어서 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뭐 곳곳에다가 이런 빈 건물 하나 해놓고 학생들 해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지도해서 결과만 좋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했을 때 이런 종류들이 즉 기업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 경동에서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요. 학교 평가 지수로 한 거 전 무시 못 하거든요. 교육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지수는 극대화 시켜 놔야 돼요. 뭐 학생 취업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학술 연구비 그리고 발전 기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 2030년도에 경동대학이 존치가 될까 폐교가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네르바 대학 에콜 40이 찾아오거든요. 그걸 같이 만들면 돼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 저는 우리 명예총장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도와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취업의 질, 취업사관학교보다는 저는 아까 한양대학교에서 왜 그 난리를 치고 특허내게끔 하느냐. 물론 한양대학교 저희 정도 되면은 취업 걱정은 안 하거든요. 취업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셔가는 대학, BTS처럼 유현진이가 미국 갈 때 스카포라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갔잖아요. 여러분이 양성한 학생을 연봉 얼마 데려가면서 여러분이 매니지먼트비 20% 30%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좀 취업의 질이 모셔가는 대학, 창업하는 대학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과별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을 정말 하셔야 돼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실무 과목을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과 특허를 목표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교수님이 변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존 전공, 저도 한양대학교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역학 제가 30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르치는데 방법이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역학의 기본은 뉴턴의 힘의 3법칙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거 과거예요. 1600년대 이론이에요, 그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모든 힘이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잖아요. E는 mc 제곱.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질량에 의해서 다 바뀌는데 무슨 힘이 과거 얘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34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4년 전에 제가 87년도부터 교수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수가요. 사회적으로 부르주아 있었어요. 의사, 판검사, 교수는 조금 부르주아층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34년 동안 보니까 사회적으로 다른 직종 월급이 막 올라갔는데 교수들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학생들이 매년 등록금 투쟁 인정 반대. 교수들 평균 연봉이 어떻게 기업 평균 연봉보다 작아요? 제 딸도 교수하거든요. 조교수인데. 근데 우리 집에 정화조 푸는 바람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와서 정화조 푸더라. 저분 월급이 제 딸 조교수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현재 교수들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교수 체면에 월급 올려달라고 대문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바뀔 거를 제가 만약 교수를 또 한다면은 프로테이너, 프로페서 플러스 엔터테이너. 요즘 그 TV 보게 되면 예능 프로 보게 되면 박세리부터 시작해서 그 농구하는 허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소비자, 학생들을 엔터테이너 한다는 그런 기분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송을 최대한도 활용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온라인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걔들 유튜브 수익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이너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변신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경동이 두 번째 쓴 게 뭐냐면은 서울 곳곳에다가 미네르바나 에콜 42 같은 어떤 실무 오픈 랩을 뭐 건물 전체 살 필요 없어요. 방 하나 이런 거 임대해가지고 학생들 모여라 해놓고 교수님들이 잘 지도만 하시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시대니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사회가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걸 대고. 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 강의죠. CPS. 그럼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으신 미국의 석학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석학을 경동대학교에 와서 강의하라? 당연히 안 하죠. 그죠? 당연히 안 하죠. 우선 저부터도 여기 와서 강의하면 못 하죠. 그런데 자, 지금 비대면 강의 시대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노벨상 받은 분한테 너를 총장급을 주겠다. 아니, 그 말 하나 붙여주는 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단어에 혹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수진을 좀 빵빵하게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내 곳곳에다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정학충하는 거, 결국 이거는요, 제가 이제 저도 한양대에서 해보니까 결국 발전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발전기금이라는 거는요, 기부자들이 절대 돈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줘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학과장 그 당시에 처음 하면서요, 제가 먼저 1,000만 원 딱 내놨어요. 제가 1,000만 원 내면서, 야, 한양공대 토목공학과는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리드해 우리가 못했다. 반성하자. 내가 먼저 반성하면 내가 1,000만 원 내놓을게. 1,000만 원 내놓으면서 교수님들 다 1,000만 원씩 다 걷었어요. 교수들이 1,000만 원, 2002년도 얘기예요. 교수들이 1,000만 원 하니까 동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업의 임원급. 뭐 대한민국 건설회사 치고 한양공대 토목과 출신 없는데 없잖아요. 건설회사 임원급,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은 교수가 1,000만 원 냈는데 다 1,000만 원씩 다 걷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 교수들이 졸업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제도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다. 저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라든 할 때 우리가 도와주자. 무턱대고 도와주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니까 발전기금을 내더라고요. 그 저희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건물이 한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한 분이 기부하셔가지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생들은 사실은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좀 재력가 있잖아요. 사실 재력가 있는 분들은요, 기부하고 싶어 해요. 명분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명분을 주시고 그분들 사업을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제가 가졌던 이런 특허를 가지고 사업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분들 기꺼이 냅니다. 그걸 또 선수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봐서는 뭐 한양대학도 제가 좀 야단을 치는데 재단하고 기획처가 할 일이 많아요. 왜? 산학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산학협력을 교수님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경동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 특허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기획처에서 그거 가지고 동문들과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동문들은 그걸 원해요. 저분들 기술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쪽에서 하시게 되면은 좀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제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뭐 지금 필요한 것들을 아까 미네르바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걸 경동에서 서울 시내에 쓰러져 이런 오픈랩
만들어서 이런 거 좀 주관하면은 그럼 경동이 10년 후에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문들과 함께 동문들 기업, 동문들이 꼭 아니어도 바깥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수님들의 머리를 원하거든요. 내 학문에 교재 속에 있는 것만 학문이 아니고요.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사회에서 지금 시대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해서 상품화된 기술을 던져주는 게 필요하고요. 각 전공에서 제가 가진 특화가 한 70여 개 되는데 모든 분야 아마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야. 뭐 나노부터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다 가지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창업자 우리 전 총장님하고 같이 경동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면요. 그러면 폐교입니다. 100% 폐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성의 아카데미입니다. 경동대학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요. 여러분께서 잘 가르쳐서 주시는 학생은 저도 대학원에 제가 받아 저희 과에 제 연구실에서 석사해서 지금 호주에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께 좋은 학생들 배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사회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마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방법론에 있어서 시간상 제가 많이 좀 뛰었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쁘신 분은 뭐 나가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이 책은 혹시 제가 5차 사업혁명 시대라는 연구보고서 낸 거고요. 뭐 여러분 아시죠? 연구보고서는 권당 3, 40만 원이죠. 권당 22만 원입니다. 그때 우리 설립자 총장이 다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5차 사업혁명에 대한 건 이거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가진 특허들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가상종교까지 있죠. 예, 혹시 캠퍼스별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 나가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개인적으로 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밑에 다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면은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바쁘신데 참석해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에 우리 밖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